여러분들은 어떤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말하기에 정반대인 성향에 끌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고요. 하지만 저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잘못 만났다가 내 인생을 아주 말아먹을 뻔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전 남편과의 사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8년 전으로 거슬러 가게 돼요. 사실 저는 그렇게 활동적이거나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가끔은 사색에 빠지는 산책을 즐기는 유형의 사람이죠. 이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주로 많았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고요. 학창시절에는 늘 혼자서 시간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가 숫기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저는 혼자서 보낸 시간이 많은 만큼 말주변도 없고 부침성도 좋지 않았으니 저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말이 절대 틀린 말은 아니다 생각하고 살아왔죠. 그런 제게 다가온 사람이 전 남편이었습니다. 조용히 있던 저에게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건네고 항상 저를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에게 처음에는 조금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전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저랑 친한 사람들은 이런 제 답답한 성격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친한 언니들과 가끔씩 보는 날이면 항상 듣는 말이 있었죠. 얘 너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만났는데 무슨 말이라도 해봐. 애가 그렇게 말주변도 없고 숫기도 없어서 남자는 만나겠니? 아유 나쁘게 듣지는 말아라.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상대로 연습이라도 해. 괜히 낯선 사람한테 말 걸어본다고 실수하지 말고. 응? 그래요. 친한 언니들은 제가 항상 말없이 그녀들의 말만 듣고 있으니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저라고 이런 제 성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도 걸고 싶고 다가가서 인사라도 건네고 싶어요. 그런데 성격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인지 언니들의 무슨 말이라도 해라는 친구는 항상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전 남편은 그런 제 주변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묵묵하게 있어도 본인이 나서서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과의 만남은 언제나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는 나날이었어요. 그러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고요. 제가 말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 남편의 태도로 증명해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따로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매번 웃으면서 지낼 수 있었고요. 다만 이런 전 남편의 성격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고 있으면 금세 낯선 사람과도 마치 몇 년은 알아온 것 같은 친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여보 여기 인사드려. 고향에서 친한 누님이셔. 누님 여기는 제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누님 제가 부자로 만들어드려야죠. 언제 한번 연락주세요. 우리 만나서 고향 이야기나 진하게 나눠봐야죠. 고향 사람 좋다는 게 어디입니까? 하루는 고향 사람을 만났다며 늘씬하고 예쁜 여자를 제게 소개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친한 티를 팍팍 내고는 다시 만나자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전 남편의 모습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 찝찝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성격 때문인지 전 남편에게 이런 행동에 대한 지적을 하지 못했고 전 남편은 평소처럼 사람들을 만나러 이리저리 나가곤 했죠. 부침성 좋은 사람이니 제가 그 사람의 앞길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결혼 2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전 남편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그 성격 때문에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다 하루는 어떤 여자가 우리 집 앞을 서성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집에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 팔을 턱 잡더니 아주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기 여기 이 주소에 사시는 거예요? 오빠 친한 여자친구분이구나.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전해 들었어요. 저는 오빠랑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고요. 오빠가 연락하라고 해서 왔거든요. 오빠 안에 있나요? 여기가 이 주소 맞죠? 저는 이 뻔뻔한 여자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아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더군요. 보통 이렇게 집에 살고 있는 여자가 있으면 어이없어 할 텐데 오히려 전 남편에게 접근하려는 여자의 심정을 당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러자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곱깝게 생각을 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품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서 제게 건네더군요. 정말인데? 오빠가 여기 쪽지 주면서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자가 건넨 쪽지에 적힌 내용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 주소와 남편의 연락처, 시간 있으면 차나 한잔하자는 말이 적혀 있더군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나를 우습게 봐야 이런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는지 저는 도저히 전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저기요, 지금 이렇게 같이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여자가 있으면 알아서 그만둬야 하지 않나요? 이런 쪽지를 받았다고 여기까지 올 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이는 지금 출장 중입니다. 그이가 그쪽에게 말 안 하던가요? 이제 그이가 집에 없다는 거 알았으면 이만 가주시죠. 편히 쉬고 싶으니까. 싸늘하게 말하는 제 태도의 여자는 자기의 혼잣말로 욕을 하고는 다시 발걸음을 돌리더군요. 저는 남편이라는 호칭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여자를 자주 만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집까지 찾아오게 만들다니 이 사람이 저를 절대 존중해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이 일을 남편에게 말하니 그날로 싹싹 빌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 제 앞에서 각서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저도 한번 물러나기로 했죠. 그러나 제 버릇은 개도 못 준다고 했던가요? 남편은 각서와 다르게 다시 또 여자를 만나고 다녔고 그 사실을 제게 들키고 말았죠. 저는 두 말도 없이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다급히 그런 저를 붙잡기 위해서 자기 친구까지 팔더군요.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먼저 들어봐요. 주변에 아직까지 결혼 못하고 사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결혼을 입에 달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자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다리 하나 놔주려고 했는데 이놈이 내 친구들은 전부 관심 없다면서 새로운 얼굴 없냐고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그러니 내가 친구 된 놈이라 어떻게 또 그 부탁을 지나칠 수 있겠어. 나도 하고 싶어서 여자 만난 거 아니라니까. 친구 여자 좀 찾아주려고 다닌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된 거라고. 아주 본능에 못 이겨서 자기 번호를 씨 뿌리듯이 여기저기 뿌리고 다녔던 가벼운 본인의 행동이 절대 자기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남편. 친구의 신부권까지 신경 쓰는 그의 태도에 황열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가니 남편에 대한 믿음은 바닥에 찍었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혼 후에는 다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모의 호출로 이모 가게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제가 부모님을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 여의게 되었어요. 그때 혼자 남은 저를 돌봐주신 분이 바로 이모였습니다. 제게는 엄마나 다름없는 사람이죠. 그런 이모의 부탁이니 모른 척할 수도 없어서 가게에 일을 도우러 나갔어요. 이모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게 이때까지는 혼자서 일을 해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사람이 굳이 일이 많다며 가게로 저를 불러 일을 시키신 겁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나눠서 내가 할 일을 만들어서 말이죠. 이때는 막 이혼한 후에 혼자가 된 터라 이모가 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무렵에는 항상 저를 옆에 끼고 지내려고 하셨거든요. 아무튼 이모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주 오는 단골이 있었어요. 그는 거래처 사람이었는데 묵묵히 저처럼 일을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더 눈길이 갔던 것 같고요. 그러다 하루는 그 남자에게 어른들이 모여들어서 혼수 아닌 혼수를 드는 겁니다. 야, 남자 자식이 그렇게 말도 없고 호탕함도 없이 되겠냐? 아, 나 봐라. 남자라면 이렇게 듬직한 부분도 있고 여자한테 믿음도 주고 해야지. 그러니 오늘은 내가 한번 사장님 불러봐라. 여기 사장님하고. 남자는 주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작은 목소리로 사장님하고 나지막히 불렀는데 그래도 시킨다고 하는 모습이 옛날의 제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서 속으로 조금 웃었네요. 어른들은 남자의 작은 목소리가 불만이었는지 다시 해보라며 그를 재촉했어요. 그렇게 목소리가 기어들어가서는 사람이 오다가도 들어가겠어. 다시 한번 해봐. 연습을 해야지. 너도 이제 결혼할 아이 아니냐. 언제까지 혼자서 지내려고 그래? 이렇게 소극적인 남자 좋아하는 사람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 다시. 어른들의 모습이 저짓하면 괴롭히는 듯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압니다. 그런 모습들이 모두 그 남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요. 그리고 훈수를 받던 남자도 그 마음은 다 이해하는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그 모습을 구경하면서 멀리서 서 있자 외출해서 돌아온 이모가 저를 툭툭 치더니 물었어요. 저기 저 남자, 거래처 남자애 말이야.
너하고 아주 판박이지 않아? 주변 어르신들이 저렇게 괴롭히는데도 풀평 하나도 없이 시킨다고 시킨 대로 또 한다. 너도 예전부터 그랬잖아. 이야기해보라 해야 말하고 다녔으니까. 저를 똑 닮았다는 이모의 말에 저는 그 남자가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었는데 사회생활을 제법 한 것 같은 남자가 저랑 비슷한 성격이라고 하니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죠. 하지만 제 호기심은 거기까지였어요. 다시 일을 하려고 안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얼마 뒤 이모가 일이 생겨서 그날은 혼자서 가게를 보게 된 날이었어요. 혼자 있는 저를 멀리서 보고는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만 확인하고 휙 나가더군요. 그런 그의 행동에 저는 저 사람은 내가 불편한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제 일에 전념했죠. 그런데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니 어디선가 나타나서 물건을 옮겨주는 겁니다. 그러고는 바로 자리를 뜨려는 남자를 전 얼른 붙잡았어요. 저기 이렇게 도움도 주셨는데 그냥 가면 어떡해요? 그럼 제가 뭐가 되겠어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도와주셨는데 제가 저녁이라도 사겠습니다. 도와주고 말도 없이 가려는 남자를 붙들고 열심히 말을 건넸죠. 이렇게 먼저 약속을 건넨지도 정말 얼마만인지. 이 순간에는 저도 모르게 튀어나간 말이었지만 지금까지도 정말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날 그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지금까지 그와 점심을 먹은 기억은 많았어요. 이모 가게의 거래처 사람이니 올 때마다 이모, 저와 함께 점심을 먹은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날은 처음으로 저녁을 먹으면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이 없느냐 하면요. 평소에 말 좀 하라는 이야기를 듣는 저보다도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내가 더 말이 많아지는 걸 느끼기도 했죠. 그렇게 그와 몇 번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자연스레 제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아, 당신만 만나면 제가 말이 많고 부침성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네요. 사실 오늘에야 말하지만 저 이혼녀예요. 다행히 전 남편과는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혼자서 지내고 있죠. 전 남편은 참 부침성도 좋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랑은 정반대의 사람이라 그런지 제가 견디지 못하겠더군요. 그 사람에게는 그저 그 여성들이 친구고 동료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예민한 사람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부모님 두 분 모두를 보냈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아무래도 말이 없어지고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게 돼서 그런지 전 남편에게도 좋은 아내였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 손으로 이혼해놓고 저 참 못난 사람이죠? 제 입에서 나오는 이혼 이야기까지 듣는 남자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묵직한 말에 괜히 코전등이 시큰거렸죠. 왜 당신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걸 해명하려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당신도 그냥 재미있고 외향적인 그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음부터 재미없고 당신이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보면 되죠. 당신의 이혼의 모든 것이 당신 문제이지는 않아요. 왜 당신에게서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 이제 자기를 비난하는 일은 그만하세요. 그냥 그때 당신은 정반대였던 그 사람과 안 맞았던 것뿐이에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는 남자에게 다시 한번 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고요함 속에서도 나를 숨쉬게 해주는 남자를 만났구나 싶어서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제가 먼저 이 사람에게 결혼을 이야기했죠. 그렇게 저는 본인이 말했던 재미없는 사람인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우리의 결혼을 가장 축복해 주었던 사람은 바로 이모였습니다. 아무래도 거래처 사람으로 남편을 오래 봐온 이모가 보증하는 사람이니 제겐 더욱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도 예전보다 좀 더 적극적인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둘의 결혼 생활은 정말이지 안정적이고 화목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가치관은 크게 어긋나는 부분도 없었고 남편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었죠. 우리는 서로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다른 부부는 갈등이 생기면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크게는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부부에게는 그런 일은 거의 없었죠. 서로의 상처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큰일이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했으니까요. 이런 나날이 계속되고 우리 둘 사이는 서로에 대해 아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런 남편과의 생활을 계기로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말대로 반대의 성향보다 그저 서로 잘 맞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사건이 있던 날 밤에도 저는 그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귀가 시간을 제게 미리 얹으라고 들어오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면서 한참 저녁 준비에 몰두했죠. 그러다가 문득 시계를 봤는데 남편이 도착할 시간이 다 되어 가서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늘은 정말로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하면서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심장이 마구 뛰더군요. 시간은 어느덧 8시가 다 되어갔고 그때까지도 남편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따르릉 울리는 전화 소리에 싸한 느낌이 들었죠.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심호흡을 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저는 신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로 병원을 향해 갔는데 거기서 마주치게 된 것은 피투성이가 된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갔고 저는 그런 남편의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한 채로 수술실을 지켜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내 이모가 도착해서 힘들어하는 저를 부축해 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근 1시간가량을 수술실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정말 제 생에 가장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신이 있다면 제발 남편을 무사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국 남편은 병원에서 사투 끝에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간은 고작 몇 년밖에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죠. 남편이 이렇게 병원으로 오게 된 이유는 바로 뺑소니 때문이었어요. 남편을 보내게 된 슬픔보다 더 억울한 감정이 들게 만든 이유였죠. 저는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주한 인간이 정말로 원망스러웠어요. 가끔 뉴스를 볼 때나 접하던 소식을 제가 이렇게 당하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심정이 들었죠. 남편을 보내던 장례식에서도 분노는 싸그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저를 달래주었던 것은 시부모님이었습니다. 내 심정 어떠할지 이해는 간다. 나도 내 아들을 잃었는데 오죽하겠니? 그런데 일단 너도 너부터 좀 챙겨라.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이 사랑한 여자라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내 아들도 하늘에서 편치 않을 거다. 그러니까 마음 좀 추스르고 일단 범인이 잡히면 그때 다시 보자구나. 길게 말하지 않았지만 시부모님의 말에서 아들의 아내인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한껏 느껴졌죠. 그리고 이모도 남편을 잃은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듯이 집을 계속해서 찾아왔고요.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제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을 데려간 범인에게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죠. 가해자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던가요? 본인이 한 짓이 평화롭게 잘 지냈던 한 가정을, 열심히 일하던 한 생명을 앗아간 일이라는 걸 알기나 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든 끝까지 찾아내서 벌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았죠.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살지 못하게 만들 거라며 다짐하면서 마음으로 이를 갈고 지냈어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의 장례식에 전 남편이 뜬금없이 찾아왔죠. 어떻게 이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는 전 남편이 찾아오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생각해보세요. 이모나 제가 아니면 이 소식을 들을 만한 구석에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찾아오니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전 남편은 이미 남편의 사인도 다 알고 있더군요. 당신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어? 어디서 소문을 듣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내 앞에 나타나? 내 남편 앞이니까 더 큰 소리는 내지 않겠어. 당장 여기서 나가. 오랜만에 보네. 내 남편 사고라면서. 하필 왜 거기서 사고가 나냐 재수없게. 내가 어떻게 알고 온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당신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라도 더 옆에 있어줘야지. 그래도 한때는 살도 부대끼면서 살던 사이인데 내가 걱정이 안 되겠어? 나라도 옆에 있어주자 싶어서 온 거야. 그나저나 당신 남편 뺑소니 범인은 잡았어. 뺑소니라면 증거라도 있을 거 아니야. 현장 근처에 CCTV 같은 것도 없었대. 당신도 알지? 내 친구 형사인 거. 어떻게 내가 한번 알아봐 줄까? 저 입에서 내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소름 끼치는 일인데 어떻게 내 남편이 사고를 당한 장소 원인까지 아는지 정말 알 수가 없더군요. 다 안다는 듯이 나오니 그런 전 남편의 태도가 아주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제 눈빛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지 오래 머물지 않고 장례식장을 나갔고 저는 다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맞이와 남편의 생각에 빠져 전 남편의 방문을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계속 제 신경을 거스르게 만드는 것이 생각났죠.
바로 전 남편의 말이었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고가 난 지점도 저는 남편이 죽고 나서 경찰에게 자세하게 전해들은 것인데 그걸 어떻게 완전한 타인인 전 남편이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범인에 대한 단서를 계속해서 물어보는 그 태도가 가장 수상했죠. 조문 와서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남편 친범인은 잡았냐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단서는 찾았니 많이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제 의심을 키우기에는 충분했죠. 제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떠난 남편에게도 죽기 전까지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때는 제가 재혼을 앞두고 있던 시기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 전 남편이 계속 저에게 연락을 했거든요. 전화 와서 한다는 말은 이미 제 마음을 돌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죠. 심지어 저와 정말 잘 맞는 남편과 재혼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정말 나 당신밖에 없어. 내가 당신 잊어보겠다고 다른 여자도 만나봤는데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 없더라.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절대 내가 당신을 두고 바람을 피우려던 건 아니야. 진짜야 믿어줘. 그때는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 여자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진짜 친구한테 부인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나 당신 정말로 사랑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 앞에서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게.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전 남편은 자신에게 기회를 한 번만 달라며 살아보니 나만한 여자가 없었다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제게 애원하다군요. 그런데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제 마음에는 더 이상 전 남편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를 매정하게 거부했어요. 지금 와서 뭐 하는 짓이야? 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니? 말도 없고 조용한 사람이라 그냥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아무 말도 못하겠다 싶어서 어쩜 그렇게 사람이 뻔뻔해. 나 당신 같은 남자랑은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내 앞에서 내 인생에서 사라져주라. 제 말에도 전 남편은 본인의 의사를 꺾지 않더군요. 당신 결혼한다는 소식은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빌고 있지. 제발 그 자식이랑은 절대 결혼하지 마. 내가 그 자식들 좀 캐봤는데 별 볼 일 없는 놈이더라. 당신한테는 정말 재미없는 남자라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랑 재미있게 살아보자. 응? 아, 여보. 우리가 이혼한 지가 2년이 넘어갔는데 참 뻔뻔하더군요. 본인 입으로 내 남편이 될 사람의 뒷조사도 했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더군요. 그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남편의 최대 단점이었던 거죠. 전 남편의 행동 덕분에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도만 더 올라갔죠. 당신처럼 재미있는 사람이랑 살아보니 알겠더라. 나는 나 같은 재미없는 사람이랑 만나서 지내는 게 훨씬 좋다는 걸. 그러니 당신도 당신한테 맞는 짝을 찾아. 당신처럼 재미있게 사는 여자를 만나라고. 다시 나 찾아오지 말고. 그리고 고마워. 당신이 우리 남편 뒷조사를 따로 해줬구나. 그래, 뭐 큰 단점은 안 나왔던 모양이지? 당연하겠지. 당신과는 달리 성실하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만해. 자꾸 이러면 나도 하늘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전 남편은 분해하는 것 같았지만 쉽게 뒤로 물러서더군요. 제 말처럼 남편에게는 딱히 단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구석이 없었으니까요. 마땅히 걸고 넘어질 게 없으니 본인이 한 발 뒤로 물러나겠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 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금 장례 이후로는 계속해서 제게 만남을 이야기하더군요. 본격적으로 본인의 자리를 되찾겠다는 신보가 눈에 훤했죠. 저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방금 남편을 잃고 옆자리를 채워준다고 해서 덜컥 받아주겠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 내 생에서 다시 없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인연이었어요. 제가 우울하고 힘든 상황을 자신에게는 절호의 찬스처럼 느껴진다며 이용하려는 전 남편의 행동이 너무 역겹더군요. 전 남편의 행동은 확실하게 선을 넘는 행동이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잃고 저는 전 남편에게 더욱 완강하게 거부를 표했어요. 그러나 전 남편은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의 뺑소니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 꺼내면서 제 곁에 머무르려 안간힘을 쓰다군요. 전 남편은 본인이 무슨 형사처럼 사건을 이리저리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무슨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고요.
거기에 속아 넘어갈 제가 아니지만 전 남편이 미끼를 주듯이 단서를 하나씩 흘리는 것이 제게 전 남편에 대한 관심 대신에 의심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현수막 거니까 바로 연락이 왔다더라. 내가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그놈 인상착의를 알려주더라고.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대. 우리 또래라던데. 어때? 당신 전 남편이 이렇게 능력이 좋은 놈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 옆에서 다시 오순도순 살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전 남편이 사건에 대한 단서를 하나둘 흘리자 전속으로 그럴 리 없겠지 하면서도 의심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남편의 뒤를 캐보기로 했죠. 전 남편의 뒤를 캐는 일은 간단했어요. 전 남편이 다니는 행적을 그저 쫓아다니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전 남편이 말했던 대로 전 남편은 아침부터 경찰서를 오가면서 일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이 들었던 그 순간에 제 머리를 스쳐간 생각은 전 남편이 말했던 형사 친구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다니는 경찰서가 바로 그 친구가 있다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형사 친구라는 사람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던 건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15년이나 둘이 한 집에서 지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은 자기 친구가 형사라는 자랑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 그 친구와는 둘도 없는 중마고우다 하면서 항상 제게 자랑을 하듯이 말했거든요. 전 남편의 오랜 친구인 형사. 그가 이 일의 모든 전말을 제게 알려줄 열쇠처럼 느껴졌죠. 지금은 비록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게 되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행히 전 남편이 자신이 없으면 형사 친구에게 전화를 하라며 알려준 연락처가 아직도 제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걸자마자 너무나 익숙하게 제 전화를 받더군요. 아, 재수씨군요. 벌써 귀국하신 거예요? 쟁구라는 놈이 저를 어찌나 괴롭히는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사건 맡은 애가 제 친한 후배놈이라서 제가 신경 좀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듣기로는 범인도 잡혔다면서요. 이왕 마음 달래겠다고 외국에 나가셨는데 좀 더 쉬다 오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한손 거들었는데 나중에 밥이라도 한번 사주시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한참 전화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걸고 한마디도 없자 형사 친구는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다급히 저를 부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외국을 다녀왔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저 남편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한국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잡혔다면서 왜 제게는 연락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분명 제가 범인이 잡히면 연락을 달라고 그 후배라는 사람에게도 당부하러 갔는데요. 저 절대 뺑소니 범인 선처하지 않을 거라고 합의 따위는 없을 거니까 그놈 콩밥 먹이겠다고 분명히 제 의사 전달했는데요. 당신이 하는 말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잠시 저 좀 보시죠. 지금 그 후배가 있다는 경찰서 인근이니까 빨리 나오세요. 다행히 전 남편의 친구라던 형사는 시간이 있었는지 급히 나와서 저와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모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니 친구놈의 전처인이 신경 좀 써달라기에 그놈 말대로 했죠. 저는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놈 말대로 후배놈에게 가서 연락은 그놈에게 하라고 했어요. 그놈이 재수씨가 충격으로 잠시 외국에 휴양하러 갔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비용 다 대줬다면서 자랑하는 식으로 말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당연히 외국에 나갔으니 연락은 힘들겠다 싶었고요. 재수씨 워낙 사랑하던 놈이잖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갔으니 이제 둘이 다시 만나나 보다 했죠. 얼마 전에 범인 잡았다고 제게 말하던데 그놈한테 분명히 연락 갔을걸요. 그놈이 범인 잡았다고 말 안 해요? 사고 일어났을 때도 재수씨 이름 들려서 내가 제일 먼저 그놈한테 알려줬는데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이미 범인이 잡힌 사실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남편이 이미 사고를 당한 소식도 저보다 먼저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파렴치하게 친구에게 범인이 잡히면 제가 아니라 자기한테 연락이 오도록 부탁까지 했고요. 전 남편이 그날 장례식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어떻게 전 남편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죠. 제 어이없어하는 모습에 형사라는 친구도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챘는지 잠시 자기 후배에게 사고 처리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며 전화를 하더군요. 저는 그가 전화하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통화가 끝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재수씨, 그 사고 CCTV 증거 영상은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하네요. 범인이 잡힌 것도 몇 주 전이었고요. 생각보다 큰 대륙변에다가 사람이 많이 단둔 시간이라서 그런지
범인 잡는 것도 빨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놈이 정말 재수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던가요? 아, 그럴 놈이 아닌데. 그는 그래도 전 남편이 친구라고 보호해주는 듯이 말하더군요. 저는 정말 어리나갔어요. 전 남편의 입에서 나왔던 CCTV 증거 영상은 이미 확보되어서 활용된 상태에다가 범인까지 무려 몇 주 전에 잡혔다고 하니까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손에 쥐고서 지금까지 뻔뻔하게 저를 생각하는 척하며 다가왔던 전 남편의 행동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기에 뭐? 내가 외국에 갔다는 거짓말까지 했다는 말에는 더 기가 막혔죠. 어쩐지 전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독 이 일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지금 내게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주면 자기 옆에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 일을 해결해준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본인이 주었던 내 상처가 덮일 리 없었으니까요. 저는 형사와 헤어지고 난 다음 바로 전 남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살 생각 추호도 없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을 의지해서 돌아갈 생각은 절대 1도 없고 천국에 있는 내 남편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사람이니 이제 절대 나한테 연락하지 마. 혹시라도 다시 접근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 말이 우습게 느껴지면 어디 한번 행동해 보시던가. 그리고 그렇게 친구가 좋고 사람이랑 말하는 거 좋으면 온 세상 사람하고 친구하고 다녀. 괜히 조용히 사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전 남편은 제 문자를 받고 수없이 제게 연락이 왔지만 저는 당장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이 일을 넘어가기로 했어요. 다들 무슨 말을 할지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벼운 처사로 넘어갈 생각을 하냐고 말이죠. 저도 제 마무리가 절대 무겁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사람을 증오하면서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성격상 뺑소니 범인을 증오하면서 지낸 시간이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어떤 사람을 증오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 생각처럼 전 남편이 범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전 남편에 대한 차오는 가볍게 넘어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이날의 진실은 오직 저만이 알고 있습니다. 이모나 시부모님은 아직 남편의 친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들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특히 제 엄마와도 다름없는 이모는 전 남편이 제게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고 계시고요. 아마도 이모가 알았다면 전 남편의 행동을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모는 사업하는 사람답게 상과 벌을 제대로 주는 성격이셨으니까요. 지금은 간간히 이모와 함께 남편의 묘를 들르곤 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제 남자는 남편이 끝이라고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그날 전 남편이 한 행동은 그 정도에서 적당히 묻어두고 살려고요. 괜히 꺼냈다가 다른 사람까지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나서 저는 꿈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꿈에서 만난 남편은 편히 웃고 있는 얼굴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당신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마음 편하게 나 기다려줘. 너무 지루하면 다른 사람하고 만나도 내가 용서해줄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해, 여보. 그때는 우리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자. 비록 꿈이었지만 긍정의 대답 같은 남편의 환한 미소는 여전히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주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남편이 그리워요. 그리고 그날 꿈에서 보았던 남편에게 했던 말처럼 죽어서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죽어서도 신께서 이루어주지 않겠어요? 세상에는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정말 많겠죠. 저처럼 가족을 잃었다는 사고 소식을 들으면 저도 덩달아서 마음이 짠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죠. 살아있는 한은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제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지금의 인생을 최대한 즐기면서 사시라고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